같은 내신인데 왜 어떤 학생은 합격하고 어떤 학생은 떨어질까요? 서울대 12명, 연대 26명, 고대 22명 합격을 했고 서성은 이렇게 합격을 했죠. 대학들이 이제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에 맞춰서 학생부의 평가구조에 적합한 학생이 합격을 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넓어진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균관대가 이제 국수영탐 이렇게 되고 수능체제 신설되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3학 6회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융합형 55명인데 융합 이제 탐구형 인재로 이렇게 해서 이제 쪼개지죠. 64.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정확하게 학생부 종합병의 스탠다드에 뽑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의대나 치대나 일반고 1.5등급이 합격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갖는 것이 그 구조를 이해한 학생만이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합격 가능한 내신의 범위가 넓어졌다. 안녕하세요. 피부의 신도엽 대표입니다. 입시가 다 마무리 됐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합격자의 내신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고교학점제라든지 내신 5등급제 때문에 대학들이 그 시범적으로 이제 내신보다는 그 이제 5등급제에 맞춰서 뽑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이 되는 내신 5등급제에서는 물론 아직 입학전형 시행 계획이 올 4월 달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은 올 4월 말에 발표되는 입학전형 시행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고 그러는데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 경희대,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 시행 계획을 갖다 미리 발표를 했죠. 거기 보면은 전부 다 공통적인 내용이 뭐죠? 다 학생부가 강화되죠.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뭘 보죠? 서류형이 신설되는데 거기서 아예 내신을 갖다 성취도밖에 안 보죠. 등급을 안 보고 그 다음에 성취도만 보고 그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에 한해서 선별을 하겠다 이렇게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게 이제 과연 다른 대학들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생부 영향력이 정시에서 서울대학교도 40%로 확대되고 이제 오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균관대도 올해부터 이제 그 정시에서 사범대에서 학생부 100%로 뽑는 거 아시죠? 수능 최저에만 되고 그러니까 정시도 수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균관대가 뭐라고 했냐면 요번에 시행을 해봐서 반응이 좋으면은 이걸 갖다 확대하겠다 그랬거든요. 다른 학과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사범대에서만 하지만 이렇게 점점 이제 학생부가 이제 좀 더 확대되는 추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이런 추세 내에서 2027, 2028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인한 그 의학계열 증원 확대. 이거는 분명히 지금 어제도 이제 그 EBS에서 뉴스 나왔더라고요. 정은경 그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그래서 이제 의사 수에 대한 얼마가 부족한가를 추계 검사를 했는데 5,000명대 초반에서부터 11,000명대까지 그렇게 해서 정원을 갖다 구정 전까지는 전부 다 확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구정 전까지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각 대학에서도 이제 뭐가 되죠? 그 학칙을 갖다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교협에서 그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5월 달에 발표는 그 요번에 금년도부터 모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이제 그게 아쉽게 이제 서울이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안 갖겠죠. 그러니까 그건 아무래도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현지 지역에서 뭐 불경, 대구 경북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갖다 졸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10년간 복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약간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뭐에 영향을 받을 거다. 수도권 쪽에서는 스카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겠죠. 물론 이게 작년에 의대 정원을 갖다 확대했었을 때 서울대, 연고대 그 경쟁률이 줄었냐? 줄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경쟁이 더 늘었죠. 오히려 올해가 경쟁률이 더 감소가 됐죠. 그거는 뭐냐면은 2025학년도 입시죠. 요번이 이제 2026학년도 입시였으니까 2025학년도 입시 때는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됐지만 구모가 워낙 쉬웠어요. 구모가 워낙 쉽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소신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어땠죠? 의대 정원이 축소가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그 스카이나 이런 데 경쟁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죠. 왜 높아지지 않았냐면 경쟁률이 더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작년 요번에 봤던 구모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구모가 어려웠는데 이제 수능까지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번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쉽게 나올까? 제가 보기엔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영어는 분명히 쉽겠죠. 근데 왜냐하면 2026학년도 불수능으로 인해서 재수생이 급증했죠. 지금 재수생이 급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보셔도 주변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도 수시 유월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탐론이 심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거기다가 바뀌는 지금 수능이 바뀌는 마지막 해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워낙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위권 학생들이 작년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갖고 수시 2월이 나올 정도로 재수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영어야 뭐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상관이 없지만 국수탐은 어차피 상대평가잖아요.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렇게 부담을 느낄 일이 없죠. 어차피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야 지금 작년에 이제 3.11%여서 6%, 7%대까지 올라가겠지만 제가 보기에 어차피 수능 출제위원들이 그 수능 응시 접수 인원을 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접수 인원이 뭐 근래 제가 예상하기에는 사상 최고일 것 같거든요. 그죠? 바뀌는 그 수능에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 최저 못 맞춰갖고 지금 다시 재도전을 해.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겠죠. 응시 인원이 많으면은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를 갖다 쉽게 낼 수는 없겠죠. 오히려 쉬운 게 더 문제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뭐 어차피 1등급이 4%, 2등급이 11%인데 그러니까 3, 4점짜리 문제를 갖다 하나 더 틀렸더니 갑자기 1등급이 3등급이 돼버려. 2등급도 아니고. 이게 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수능에 대한 부분, 국어, 수학, 탐구는 난이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수능 준비도 지금 이제 예비 고3들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그 이제 경쟁률 예측이 쉽진 않을 거예요. 그죠? 요번에도 보면은 9월 모의고사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죠. 의대 정원 축소됐으니까 당연히 의대 경쟁률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게 부모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과연 요번에 이제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 올해 금년도에 치른 입시가 이제 바뀌는 수능의 마지막 입시잖아요. 그때 그것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2027, 2028 각 대학 입시의 변화를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최적화된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8학년도 뭐 입시 전형의 변화, 요번에 합격한 학생들, 뭐 저희가 일반고에서 1.5등급이 서울대 의대 합격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죠? 서울대 치대도 저희가 합격한 학생이 있었고요. 그죠? 일반고 1.5등급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학생은 합격하고 어떤 학생은 불합격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 제가 잠깐 뭐 보여드리겠지만 2학년 때인가 3.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자사고 학생인데 그런데도 의대 붙은 학생이 있죠. 그죠? 요번에 인원이 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원이 많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합격하고 어떤 학생은 불합격할까 보면은 학생부의 평가구제에 적합한 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내신 등급은 좋아. 1.0, 1.1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학생들 보면은 수도권적 의대에 다 떨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주변에서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대학들이 이제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에 맞춰서 학생부의 평가구제에 적합한 학생이 합격을 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넓어진 경향이 있다. 그런데 넓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붙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내신이 정말 그 뭐 1.0등급이어도 떨어지고 오히려 1.5등급이어도 이렇게 이제 서울대 치대에 붙고 의대에 붙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학생부의 평가구제에 적합한 학생이 합격을 했다. 그래서 내신이 높아야만 합격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요번에 저희가 의대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거의 1.9등급까지 수도권 의대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그죠? 수도권 의대 합격한 학생이 있고 또 요번에 뭐 의대뿐만이 아니라 연세대 진리자유학부죠. 연세대 자유전공학부 어디까지 합격할까? 이게 봤었을 때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저희가 3등급 후반대까지, 물론 그건 자사고 학생이죠. 근데 일반고도 1등급 때 후반대까지 합격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연대는 원래 내신을 좀 많이 보잖아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거기다가 연대 국제형 ISA 같은 경우는 4등급 때 초반대까지도 합격한 학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내신이 높아야만 그렇지 않다라는, 제가 문자에도 보내드렸지만 약대에서도 일반고 2.5등급이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다들 놀랬죠. 일반고 2.5등급이 약대. 오히려 약대가 경쟁률이 워낙 더 세잖아요. 의대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일반고 2.5등급이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사고에 거의 4등급대 가까운 3.9등급대인 학생이 합격을 하고 최종 합격입니다. 그죠? 이런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내신이 높아야만 합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합격하고
어떤 학생은 불합격할까? 그래서 그러면 합격 가능한 내신의 범위가 넓어졌는데 내신을 보는 대학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휴브레인 1차 합격자들의 내신 분포, 그러니까 이게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 약한했던 학생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고1, 고2 입장에서는 서류 통과가 어디까지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과정의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갈랐다.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을 통한 심화 과정과 스터디를 통한 심학습과 깊이 있는 학습과 문제 해결력, 이거 계속 반복했던 내용인데 말씀 좀 드리고, 탐구의 동기와 과정을 통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고 확장해 나갔는지를 살핀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들이 평가하는 학생부의 평가 구조가 바로 이거예요. 그죠? 심학습한 과정과 깊이 있는 학습,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돼 있죠? 탐구의 동기와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학생들이 유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다 자세히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한 학생부 사례를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에 학비 등을 갖다 지원하고 계약형은 뭐 일정 기간, ON대에서 10년 동안 종사하기로 국가계약, 의료기관 계약을 체결한 의사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사 입학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는데 지역의사가 복무 조건들을 위반하는 경우에 면허 자격을 정지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죠.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서울에서도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 지역으로서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1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서울 쪽 학생들한테는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 그래서 근데 비수도권 학생들은 참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차피 의대를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웬만한 수도권 쪽에 의대가 좋은 의대가 아니면 제가 지방에서 상담을 해보면 그 지역 어머니들 애들을 데리고 있을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갖고 그런 비수도권 학생들한테는 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하면 이탈률 증가, 그죠? 이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시점의 현상이 좀 일부 재현되겠죠. 전부 다 의대 쪽으로 쏠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형의 다변화 현상. 이게 지역의사제 도입은 조건이 있잖아요. 옵션이 있고, 그죠? 지역인재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지역인재는 옵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전형이 나올 것 같아서 올해 모집 요강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합격선의 변화. 그러니까 부모가 제가 예상한 대로 만만치 않게 어려울 거라고 한다면 재작년과 같은 2025학년도 입시와 같은 거는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의대 정원이 확대됐는데 스카이 경쟁률 다 같이 상승해. 이건 구모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모가 어려워버리면 의대 정원은 늘었죠. 지역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학생들이 요번에도 경쟁률이 줄었잖아요. 의대 증원 인원이. 그렇게 되면 그쪽 인원이 어쨌든 간에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다시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하면은 스카이 쪽에서는 봉대라든지 자연계에서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도 구모가 만약에 쉽게 나온다고 하면 재작년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시각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은 그쪽으로 자연계 학생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런 스카이 자연계나 공대에서는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얼마가 적어있냐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이 늘었을 때 지원 인원이 얼마였죠? 72,351명이었죠. 근데 작년에는 어떻게 됐죠? 작년에는 지원 인원이 51,194명으로 몇 명이 줄었죠? 21,157명이 줄었죠. 그러니까 의대 증원이 줄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거의 2만 명 학생들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죠? 재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모가 어렵다라는 것, 좀 더 까다롭다라는 가정에서 본다면 정말 스카이의 어떤 자연계나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굉장히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026 불순으로 인한 재수생 급증과 사탄런 시네마 이거 보시면은 2026학년도 전국 의대 수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죠? 이건 이제 어렵게 출제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애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지역에서도 낮은 학교를 갔어. 이런 학생은 다 한 번 다 도전하려고 들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탐론에 대한 우리가 이제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26만 1,000명에서 32만 4천 명을 작년에 늘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과탐은 어떻게 되죠? 19만 1,000명에서 12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서도 지금 사탐론 이러니까 이게 이제 급증하게 된 게 언제부터 육모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뭐 3모, 4모 때도 일본에 있었는데 육모서부터 갑자기 이제 애들이 사탐이 많이 갔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지원을 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위기이면서도 기회겠죠. 너 수도권 의대 가고 싶어라고 하면 물론 이제 모집 요강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 요강이 작년에 시행 계획에서도 과탐을 갖다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모집 요강에서는 요번에도 푼 경우가 많았어요. 과탐 응시해야 돼 이랬다가 사탐까지 허용 이렇게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모집 요강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들 보시기에. 지금 학생들 제가 상담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디로 가냐 하면 사탐을 갖다 주변에서 대부분 다 하려고 그래요. 고2에서 이제 고3 애들. 올라가는 친구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과탐만 응시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또 사회탐구 과목이 더 심화된다. 이게 또 언론에서 계속 또 때릴 거고, 보나마나. 그죠? 이제 모의고사 응시 인원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제가 보기엔 과학탐구 인원이 1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탐론은 더 늘어나고요. 그럼 이게 되게 리스크하겠죠.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라는 얘기는 최저를 갖다 맞춰야 되는 건데,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요, 과탐만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나는 사탐 공부했어. 그러면 과탐을 갖다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대학의 학과는요 제외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는 내가 사탐 공부를 했는데 과탐을 갖다 응시해야 돼. 이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지원할 때에서 우선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이 얘기는 뭐다?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이면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1차 합격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죠. 요번에 보면은요, 뭐 카톨릭 의대만 하더라도 최종 추합이 19명인데 요번에 1차 추합에서 얼마까지 했냐면 23명까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합이 굉장히 많이 돌았죠. 요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이 어려웠으니까 수능 최저 못 맞춘 학생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져나간 학생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합격률이 거의 이번에는 작년에는 그러니까 1단계 통과자 중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고 그다음에 충원까지 하면 면접에 응시하고 충원까지 합격률이 70%였거든요. 제가 볼 때 올해 8, 90%까지 메이저 의대도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수능 최저가 어려웠기 때문에 수능 최저 못 맞춘 학생들이 많고 또 빠져나가고 또 맞춘 학생들은 한정돼 있는데 그 학생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이동하니까 그러면 이제 합격률이 거의 의대 같은 게 메이저 의대도 제가 보기에는 한 80% 이상 나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내년에 어떨까요? 과학탐구 응시 인원이 더 줄어들어. 내가 응시했어. 수능 최저만 맞춘다고 한다면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적겠죠. 경쟁률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무조건 내가 이제 과학탐구 응시하는 인원이 줄기 때문에 과학탐구가 무조건 불리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죠? 1단계 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2027학년도와 2028학년도 각 대학 입시의 변화를 보면은 자, 이게 이제 그 성균관대가 정시에서 학종의 100% 파격 행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수능은 수능 최저로만 반영한다. 성대가 신설한 정시 모집 일반 전형은 사범대에서 40명을 모집한다. 특히 수능 위주 모집은 하지 않아 사실상 성대 사범대는 2027 대입에서 학생부 위주로만 선발한다. 어땠는지 아세요? 이번에 5월 금년도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사범대에서 정시 80%에 학생부 20%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뭐가 되죠? 학생부 위주로만 선발한다고요. 교육부 문제 없다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지금은 사범대지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특히 효과가 긍정적일 경우 타 모집 단위로 확대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효과가 긍정적일 경우는 타 모집 단위로 확대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라는 이야기는 정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국가교육발전위원회인가요? 엊그제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세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수능도 물론 거기 아닙니다. 그쪽에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아니니까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죠. 그죠? 공론화된 것도 아니고 뭐 위원회에서 이제 제출한 건데 뭐냐면 수능도 뭘로 가겠다? 5등급제로 가겠다. A, B, C, D에서 A 대신 비율을 갖다 30% 정도로 유지하는 방안, 이렇게 절대평가 이런 안들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요즘 막 쏟아내고 있죠. 다시 뭐 자사고 또 일반고 전환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자사고에서 의대 못 가게 지원하지 못하게 하겠다. 외고나 국제고 못하게 하는 것들을 갖다 이게 아니니까 뭐 확정된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자꾸만 이렇게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뭐 주목은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대학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시에서도 지금 뭘 보겠다고 하냐면 학생부 뽑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반영한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 맞춘 애들 안에 학생부를 뽑겠다는 얘기는 정시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올 2028학년도에 입학전형 시행 계획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과연 다른 대학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여기다가 어디 사범대만 아니라 타 모집 단위를 확대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요즘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성균관대도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보기엔 그래서 학생부는 뭐가 된다. 학생부 관리는 수시든 정시든 다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낭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수시 전형계획 기준 입시 변경 사항을 보면은요. 면대 국제형이 1단계 4배수에서 5배수로 늘죠. 크게 이제 바뀐 것들만 보면 서강대가 이제 학종 일반 1과 일반 2로 되고 한양대가 이제 의예과가 서류형 모집이 폐지가 되죠. 그리고 면접형이 이제 16명으로 선발 신설되고 성균관대는 전형명이 변경이 된 성균관대가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융합인재가 되는데 성균관대는 이게 이제 수능 최저가 교과보다 높죠. 교과가 3합7인데 융합인재는 3합6이에요. 오히려 융합인재 같은 경우에 이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수능 최저를 맞추면 되게 유리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학들이 제가 볼 땐 시도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학종에서 점점 뭐가 들어오죠? 아까도 이제 경희대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희대 서류형이 신설되는데 거기서는 내신 등급 안 보고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에 한해서 학생부 갖고 뽑는 거잖아요. 여기도 뭐가 되죠? 성균관대가 지금까지 수능 최저가 없었잖아요. 근데 융합인재에 뭐가 들어와요? 수능 최저가 들어와요. 3합6. 그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의 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또 서류 갖고 뽑는 거죠. 면접은 없는. 대신 탐구형은 물론 지금과 똑같죠. 근데 이게 이제 이원화해서 뽑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라고 보여지냐면 대학들이 시도해 보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대학들이. 그러니까 점점 그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에서 강화되는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약간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나 이런 데서 수능도 9등급제가 아니라 뭘로 가려고 그래? 5등급제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물론 아닙니다. 이건 확정됐다라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죠.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대학들은 뭐냐면 대학들의 방향은 수능 최저를 갖다 활용을 해서 학종에서 내신에 대한 것들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약화되는 대신에 수능을 갖다 활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학생부를 강화하는 이런 경향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뭐 성균관대가 이제 국수영탐 이렇게 되고 수능 최저 신설되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3합6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융합형 55명인데 융합인재 탐구형 인재로 이렇게 해서 이제 쪼개지죠. 60상. 그러니까 오히려 경영학과나 이런 데 융합인재가 탐구인재보다 더 많죠. 이렇게 다 쪼개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이렇게 이제 다 쪼개지는데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죠. 탐구형이 이렇게 융합형 되죠.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 이제 탐구형도 요번에 약학과가 융합인재가 되죠. 모집인원 10명, 그 다음에 이제 20명으로 쪼개지죠. 지금까지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수능 최저가 융합인재 아까 3합6이죠. 그러니까 3합6인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럴 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과가 빠져 있잖아요. 교과가 20명이에요. 자유전공 계열이. 융합인재를 갖다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입시는 뭐냐면 구조하고 전략입니다. 제가 지원 전략을 짤 때 저희 어머님들이 얘기할 때면 대표님 말씀대로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교과가 20명이 있어요. 작년에는 자유전공 계열이 120명 면접형에서만 다 뽑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융합인재, 탐구인재, 성균인재, 그다음에 교과 20명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시 지원 전략은 어떻게 할까? 구조를 보면은 일반고 학생들이 이번 컷은 아직 안 나왔지만 작년에 어디까지 합격했냐? 1.8등급까지 합격을 했어요. 그럼 1.6등급 때까지는 전부 다 애들은 교과 넣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수능 최저 맞죠. 1.8까지 합격했는데 1.6등급 때는 내가 합격하겠다는 달성 전부 다 1.6등급 교과로 다 들어올 거예요. 1.7등급 때는 1.8까지 됐으니까 아리까리예요. 잘못하면 교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 이런 애들이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1.7등급 때는. 그런데 이제 1.7등급 대에서 1.8, 1.9등급 대에 하는 학생들은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형은 얼마가 되면 70명이야. 그 다음에 탐구형은 30명이고 융합형은 20명이야. 융합형은 일반고 비율이 56%예요. 탐구형은 일반고 비율이 작년에 발표한 자료 36%예요. 그럼 학생들한테는 뭐가 되죠? 융합형에 탐구형을 넣으면 안 되죠. 일반고 비율이 3분의 1밖에 안 됐고 여기는 56%가
그 일반고니까. 그럼 융합형을 넣고 싶겠죠.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어. 20명이야. 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원이 너무 적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들이 고민하겠지. 근데 20명 갈까? 70명 갈까? 그럼 제가 볼 때 애들에 대한 선택은요. 7, 80% 이상이 다 면접형을 70명으로 갈 거예요. 인원이 많은 쪽을. 그리고 내가 수능제 못 맞출 수도 있잖아. 3합6이니까. 교과보다 더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1.6등급 때까지는 다 어디로 갈 거다? 교과로 갈 거고요. 1.7, 1.8, 1.9 등급의 상당수의 아이들은 어디로 갈 거다? 면접형으로 갈 거예요. 인원이 왜 3.5배나 많은데. 그러면 1.7, 1.8, 1.9 등급 애들이 그래. 그러면은 이제 내가 우리 학교에 나 성균관대 자유전공교회를 가고 싶어.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의 애들이 보면은 다 교과 말고 종합으로 넣은 애들이 보니까 나보다 성적 좋은 애들이 1.7, 1.8, 1.9 등급인 애들이 어딜 넣었어? 면접형을 넣었어. 그럼 어떻게 했죠? 아, 내가 될까? 이 생각 하잖아요. 나보다 성적 좋은 애들이. 그럼 얘가들 피해 가려고 그래요. 탐구형 가면은 또 자신이 없어.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높아. 수능 최저를 맞추는 일반고를 많이 받는 융합형 인재를 가야겠네라고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탐구형으로 물론 가겠죠. 최저를 맞출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탐구형을 넣을 거고. 근데 최저에 그나마 가능성 있는 학생은 융합형을 넣겠죠. 근데 이건 제가 볼 땐 대부분 2등급 대 학생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부. 자,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죠. 어차피 교과는 아니죠. 탐구형이 특목고 자사고를 많이 뽑기는 해. 근데 면접형이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면접에서 그 일반고 애들한테 진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기도 인원이 30명이고 70명이야. 그럼 어디죠? 특목고 자사고 상당수의 아이들은 면접형을 넣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죠? 그럼 나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어딜 넣었어? 평균 인재를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학생들은 나머지 개 학생들하고 내신 등급이 한 등급 이상 차이 나는 학생들은 면접형 안 넣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1단계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가겠죠? 탐구형으로 갈 거예요. 융합인재는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고 여기서는 탐구형은 그 일반고 비율이 36%밖에 안 되고 특목고 자사고 64%였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가 고착이 될 거거든요. 자, 여기서 면접형에 대한 그 성적이 제일 좋은 아이들이 특목고에 여기를 넣었고 그 다음 애들이 탐구형을 넣었어. 이거보다 3등급 차이 나는 애들, 나 성균관대를 가고 싶어.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4등급 중후반이나 이런 애들이 면접형을 넣거나 서류형을 넣거나 이건 부담스럽겠죠. 나보다 2등급 이상이나 좋은 애들은 면접형 갈 거고 나보다 1등급 좋은 애들은 서류형 갔을 거고. 그럼 이런 애들은 어디 갈까요? 융합인재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피해서. 내가 수능 최저만 맞추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반고 애들보다 내가 서류가 좋은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성균관대를 자유전공 계열에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전략으로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맞아요. 어디가 유리하다? 오히려 성균관대 융합형 인재가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제일 유리할 거다. 일반고 2등급 대 학생들이 3합6 맞춘다 쉽지 않을걸요. 또 특목고 자사고 애들은 맞출 가능성이 있겠죠. 그 융합형을 갖다 주목을 해보시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지만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유리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맞을 거다. 그래서 이제 학교들이 이렇게 바뀌는 전략에 따라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교과는 마다 동일하죠. 성균관대가 지금 이제 인문자연이 3합7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기전자공학부나 이런 데는 이제 탐구 투구, 의예과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는 작년에 의대정원 그 얘기 나오기 전에 나왔던 시행계획이어서 어떨지 모르고요. 요번에는 이제 올해 모집 요강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탐구 2과목이라도 과탐 1과목 이상 응시자의 탐구 영역 적용 시 탐구 2과목 평균과 과탐 상위 1과목 등급 중 우수 등급을 반영하겠다. 2과목에 대한 부분들의 평균을 보든가 과탐을 갖다 하나라도 끼어 있으면 과탐 1과목만이라도 반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 선택을 하시면 그죠? 3합6에 과탐을 갖다 응시한 건 탐구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요번에 재학생까지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번에는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추천 인원을 갖다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올해하고 크게 바뀌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시행계획상인 거고요. 물론 이제 모집 요강 나오면 더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입시 전형의 변화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정시 모집 그 수능 위주 전형을 폐지가 되죠. 그러니까 수시 모집 학생부 전형의 선발 인원을 확대하죠.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보시면은 일반고한테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울대는 냉정해요. 그러니까 왜 서울대가 냉정하냐면 수시 정시 비율 딱 보시면요. 그 수시에 대한 비율들은 항상 96%가 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하고 조기 졸업자까지 포함해서 매년 똑같이 96%예요. 96% 전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도 40%밖에 재학생이 안 돼요. 60%가 졸업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걸 갖다 냉정하다고 보면은 지금까지 서울대학교가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보면 나오거든요. 3개년치 쭉 보시면은 항상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과 그 다음에 일반 전형 합쳐갖고 일반고 비율이 50%예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50%. 그러니까 정시 지역균형이 폐지가 되고 수시 지역균형 인원이 학교당 2명에 3명으로 확대가 되니까 일반고한테 유리해졌다라고 보지만 천만의 말씀. 이거는 일반고에서 전교 3등 안에 들어야지 유리해진 거고요. 지역균형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수시 지역균형이 늘어난 것만큼에 대해서 어디에서 일반 전형에서는 일반고 합격자가 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 서울대학교가 그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출 거다. 이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3년치 한번 보세요. 서울대 보도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3년치 보도자료 보면은 항상 수시 모집에서 일반고하고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어떻게 된다? 항상 50대 50. 그렇죠? 그렇게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고에서는 전교 3등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서울대를 가는 것이 유리해지지만 오히려 전교 3등 안에 못 들어서 그 수시 지역 균형에 대한 대상자가 안 되면 서울대를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2명에서 3명으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또 정시 40%에 30% 축소됐죠. 이만큼이 또 이제 수시가 더 늘죠. 수시가 70%로.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일반 전형이 그 1단계 100%에서 2배수를 뽑고 1단계 성적 80이었는데 지금 교과학년 학생부가 20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바뀌죠. 의대 수의대를 제외하고는 수능이 3배수를 뽑고 1단계 성적 60점이 되고 그 다음에 교과학년 학생부가 40%나 들어가죠. 그러니까 학생부가 2배가 늘어버리죠. 의대 수의대는 1단계 성적이 60이 되고 교과학년 평가가 20%, 학생부가 20인데 인적성 MMI 면접이 20 들어가죠. 면접이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보시면 명확해요. 1단계는 지금 다른 언이 없어요. 수능 등급만 활용해서 뽑겠대요. 그런데 서울대 의대 100분이나 서울대 웬만한 다 100분이 보면은 99점대, 98, 97대 이러잖아요. 그럼 거의 올 1등급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1단계를 갖다 등급만 활용해서 뽑겠다는 얘기는 등급만 1등급이면 다 통과죠. 그러니까 3배수가 아니라 그죠? 3배수를 거르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거르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아는. 등급만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은 다 통과해요. 1단계는. 정시에서요. 근데 이제 2단계에서는 뭐냐면 그럼 이제 100분위를 활용하겠다는데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발표했는데 교과학년 평가를 갖다 A 플러스 A, B 플러스야. 그러면 학생부를 갖다 6단계 평가하겠다는데 B 플러스 이상 안 나온 애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서울대학교가 분명히 학생부 40% 뽑겠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학생부 관리하려고 하겠죠. 그럼 제가 보기엔 다 아마 학생들이 맞는 그 범위는 A 플러스는 A나 B 플러스일 거예요. 요 3단계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동석차가 많이 나오겠죠. 동석차가 나오니까 그걸 가르는 걸로 뭘로 한다? 그제서야 수능의 100분위를 활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국어, 수학, 탐구에. 100분위 활용하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가니까. 그래서 수능은 1단계 3배수 안에만 들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수능이 차지하는 위치는 동점자를 가르는 위치밖에 안 될 거다. 그죠? 오히려 학생부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도 이제 교과가 70이고 그 다음에 교과 종합형 학생부가 30%예요. 근데 여기서 탐구교과의 진로, 물론 지금 고1입니다. 2028년 시행계획이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만 반영하겠대요. 그러니까 석차가 3등급이고 성취도 A의 경우는 상위 성적인 성취도 A는 1등급으로 반영해서 잘한 거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근데 가장 진로 선택 과목을 갖다 잘한 거 해줄게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학은 뭐가 있다? 자신이 있는 거죠. 무슨 자신이 있죠? 아까 교과종합평가, 학생부 30%를 갖다 뽑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학생들을 뽑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학전형 시행기에서 경희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네오르네상스는 면접평가, 네오르네상스는 서류형으로 2원을 선발했는데 서류형 신설된 건 교과 성적이 낮아도 탐구 역량이 우수하고 자기주도 활동에 충실한 학생 선발하겠다. 신설하는 서류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성취평가제 취지를 고려하여 학생부 교과 석차 등급 없이 절대평가 성취도를 적극 활용하겠다. 면접 대상자를 늘려 기회의 확대 및 진학지도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서류형이 신설되는 게 이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서류평가 시스템에 상대평가 석차 등급 미탑재. 아예 등급 안 올리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뭐가 생기니까 입학사정관도 얘가 등급이 얼만데라는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예 입학사정관도 못 보게 하겠다는 얘기죠. 서류평가 시스템에 상대평가 석차 등급 미탑재해서 등급은 반영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대신
이하보나 의학계열은 3합사를 맞춘 애들이 안에서 일괄합성 서류평가 100%로 뽑겠다. 내신의 영향이 높아지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죠?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거의 뭐 축소되는 거죠. 일반학과도 4배수고 의학계열 작년에 3배수였고 요번에 그 4배수였는데 의학계열도 2020 그 8학년도 입시에서 5배수가 되죠. 그러니까 대상자를 늘리죠. 왜냐하면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가 되니까 내신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넓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서류평가를 통해서 일반학과는 4배수를 뽑고 의학계는 5배수를 뽑아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는 대신에 그다음 면접 갖고 뽑겠다라는 게 면접형인 거죠. 이렇게 바뀌죠. 점점 이제 학생부가 강화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도 보면 어디죠? 뭐 수시는 똑같은데 정시에서 어떻게 되죠? 수능 100%인데 수능 80%에 학생부가 20% 들어가죠. 그럼 대학들 보면 지금 전부 다 뭐가 강화되는 거죠? 학생부가 약화되나요? 강화되나요? 학생부가 다 강화되죠. 수시든 정시든. 그러니까 제일 지금 이제 한 학생들이 뭐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거치는데 요번에 시험 못 봤어. 아니 나 정시할래. 이런 애들이 가장 우울한 거 아시죠? 이랬다가는 이제 정시 성적이 좋아도 학생부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대학이 수능 성적보다 한두 단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그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수능 성적을 한다고 해서 정시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건 가장 바보 같은 짓일 거다, 앞으로는. 학생부의 평가 구조에 적합한 학생이 합격을 했다. 우선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서울대 의대 합격한 학생. 2년간 저희가 이끌었으니까 학생부에 대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했겠죠. 근데 여기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서울대 1차는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면접에서 안 됐고요. 근데 이제 연대 의대 합격했습니다라고 하죠. 연대 의대 합격했고, 그렇죠? 내신이 높아야만 합격할까? 그렇지 않죠. 이거 보시면은 서울대가 강조하는 심화학습한 과정과 문제 해결력, 교과 간 융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랬죠? 1.56이죠. 서울대 치대. 작년에 서울대 치대가 내신 등급이 1.4, 1.5 등 대부분 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일반고 1.56 등급이 합격을 했죠. 전반적으로 심화학습한 과정과 문제 해결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율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학교에서 권한 것 같네요. 나머지는 우수합니다. 공격적으로 지원해도 좋을 듯합니다. 똑같은 구제라는 게 뭐죠? 그 심화학습한 과정과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간 융합이랬죠. 물론 이제 수능 최저 그 3교형 각 1등급을 맞췄죠. 그러니까 중앙대 융합형은 누가 냈죠? 일반고 비율이 70%대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어디가 유리하다? 오히려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융합형은 내신이 굉장히 높죠. 1.0등급 대, 1.1등급 대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중앙대 걔네들은 1.0등급 대였거든요. 일반고 융합형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1.69등급이 1.0등급 대랑 붙여서, 그죠? 오히려 학생부가 좋으면 1.69등급이 1.0등급 대를 이길 수 있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여길 넣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오히려 탐구형을 넣으면 어떨 수 있다. 다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니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앙대 융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신 높죠. 여기도 보세요. 건대 의대 합격이에요. 3.3등급 대 떨어졌는데 내신만 갖고 이 사례를 보여드린 건 어머님들한테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는 저희들의 사례를 보면은 앞에 이제 했던 학생들은 이렇게 심화학습한 과정과 문제 해결력, 교과 간 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최종 합격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학생들이 뭐냐면 내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다라는 사례를 갖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학은 더 이상 결과를 선발하지 않고 고교교육 과정에서 학습 과정을 선발한다. 그죠?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운이 아니라 쟤는 운이 좋아서 절대로 운이 아니겠죠. 학교마다 물론 특징은 있죠. 이 학교는 내신을 좀 많이 봐.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쉬웠던 데가 어디면 서울대예요. 서울대 의대가 이번에 저희가 1차 합격자 14명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서울대학교는 가장 정확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스탠다드에 뽑는 것이 의대나 치대나 일반고 1.5등급이 합격을 하고 이런 그 구조를 이해한 학생만이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합격 가능한 내신의 범위가 넓어졌다. 내신을 보는 대학들의 생각. 이게 이제 설명회 때 얘기한 거죠. 대학은 등급만 가지고 학생의 학업순을 따지지 않으며 예를 들어 학생이 수학 과목에서 한 학기에 3등급을 받았더라도 나머지 학기에서 전부 1등급을 받을 경우 수학을 잘하는 학생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성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 학업 역량 요소 중에 탐구력을 보는데 이는 특정 수업 시간에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 융합적 사고라든지 과목 간의 융합적 창의성 및 문제의 발견 능력을 중요시한다. 동기의 구체성 또한 보며 탐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 또한 본다.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학 설명회 때 문제 해결력 또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융합적 사고, 다른 과목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되게 대학들은 중요하게 여기죠. 내신이 낮아도. 그럼 아래 학생은 어디에 합격했을까? 2학년 2학기 내신이 1.64등급이었고 3학년 1학기 미적분 내신이 2등급이었어요.
의대예요, 의대. 어디 합격했을까요? 이 친구가 서울대 의대 일반 전형, 그 다음에 그 연대 활동우수 전형, 카톨릭 의대, 그죠? 그 학교장 추천 1단계 전부 다 통과한 학생입니다. 안 믿겨지잖아요. 2학년 2학기 내신이고 수학이 2등급인데. 서울대 일반 전형은 일반고 학생인데 일반고예요, 일반고. 이건 성적이 상승이 아니잖아, 하락이잖아요. 다 서울대 의대 일반 전형 의예과 1차, 연대 활동우수자 전형 의예과 1차, 그 다음에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 그죠? 합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게 다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의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니까 서울대 의예과 지역균형은 다 1.06이었잖아요. 70%까지. 근데 지역균형 이번에 1.3등급 대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 치의학과 아까 이제 일반고 1.5등급 대, 그죠? 국제고 2.2등급 대, 50%까지 1.42, 70%까지 1.45죠. 이거 다 특목고 자사고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30%만이 일반고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에 이제 발표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랬죠. 연대 국제형 융합과학공학부 자사고 4등급 대 초반이 학생이 합격을 했죠. 근데 연대 국제형 ISE가 이제 얼마였냐면 50%까지 1.64, 70%까지 1.7이었죠. 연대 활동우수자 전형 진리자유학부 자사고에 3등급 후반대에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연대 활동우수자 전형 인문계열 작년에 70%, 신학과는 3.4등급이었어요. 70%가. 근데 신학과를 제외하고는 2.70%그 최저가, 인문계열 최저의 70%컷이 2.8등급대였어요. 근데 어디가 합격을 했다? 3등급 후반대가 요번에 연대 진리자유학부에서 합격을 했죠.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죠. 그죠? 이렇게. 연대 진리자유학부는 어차피 자유전공 계열은 아시죠? 그러니까 의학계, 의대, 사범대, 그죠? 계약학과, 제약은 다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진리자유학부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 내가 뭐 경영 갈 수 있고, 내가 뭐 자연계열 아이들은 어디서 컴퓨터학과 갈 수 있고, 컴퓨터공학까지 다 갈 수 있죠. 고려대 계열적합형 경영학과 얼마죠? 고대 계열적합형은 외고 비율이 70%죠. 일반고 비율이 20%, 그 다음에 자사고 비율이 10% 돼서 외고 자사고가 80%고 계열적합형은 20%만이 일반고인데 거기에서 그러면은 합격자 고대 계열적합형 경영학과가 얼마인지 합격자 평균이 1.98이고 50%가 2.05면 80%가 특목고 자사고고 20%만 일반고면 이건 다 뭐겠어요? 특목고 자사고겠죠. 그죠? 20%가 일반고니까. 그런데 일반고에 어떤 애가 합격을 한 사례가 있다? 일반고 2.2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요. 또 카이스트 학교장 추천 전형 일반고 1.8등급대가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의학계열 총 102명 합격을 했습니다. 의대가 77명, 치대 2명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서성한 등 106명 합격했는데 이제 서울대 12명, 연대 26명, 고대 22명 합격을 했고 서성한 이렇게 합격을 했죠. 1차 합격자들 내신 분포를 좀 보면은요. 다 이래요. 지역균형 의예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이제 치의과 이랬죠. 이런 내신 등급 컷에 대한 부분들을 합격자 내신 범위가 이렇게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연대 활동우수자 전형이나 이제 보면은 이런 내신 분포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하고 이제 이렇게 일반고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희대, 그죠? 한의대 이렇게 됐고 중앙대 의예과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략 이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인하대 같은 경우도 이제 특목고 2.2등급 대 일반고 비율 됐고 가천대가 이제 특히 우린 내신 안 본다. 일반고 2.5등급이나가 최종 합격이었고 가천대 3.9등급이 아까 최종 합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특목고 자사 일반고 학생들의 분포가 이렇게 합격을 했죠. 이화여대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죠. 왜 이화여대가 다 서류형이었어요. 사하보였어요. 의대가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사하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신도 다 1.0등급대가 한 90%였어요. 1.1등급대가 10%였고. 근데 갑자기 인원을 반으로 딱 잘라갖고 의대하고 약대에서 수능 최저 없이 면접만 보고 뽑겠대요. 수능 최저도 4하보였고 약대는 4합 6이었지만 그죠? 내신도 다 의대는 1.0등급대, 1.1등급대였고 약대도 1.2등급대, 1.3등급대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그 수능 최저 없이 보겠대. 그거는 어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합격을 했다. 약대는 거의 3등급 때까지. 일반고에서도 합격한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부가 좋으니까 일반고에서 합격한 학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미래. 이제 이런 데들을 갖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연대 미래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뭐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하보죠. 거기다가 과탐을 갖다 응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내신이 좀 낮죠. 수도권 쪽에서는 연대 미래나 의예과에서 그러니까 이런 데를 갖다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스카이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정도 합격을 했는데 합격자의 범위를 보면 일반고, 전기정보공학부나 첨단융합이나
화학생물공학부이나 이제 이렇게 인문 계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합격한 범위. 연대 활동우수자 전형에 건축공학의 특목고 자소 3.8등급대가 합격한 학생 사례가 있고 이랬죠. 또 이건 이제 인문계열 쪽에 이제 합격자 내신 분포가 이랬죠. 그다음에 국제영예서에 대한 합격자 분포가 이랬고요. 그 다음에 연대 추천형은 교과죠. 근데 교과에 보면은 이제 식품영양학과에 1.8등급대인 학생이 그러니까 최종 합격한 학생이 1.8등급도 있었고 의료환경학과는 1.6, 1.7등급도 교과 전형에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에 한해서 그냥 등급 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합격한 학생이 있었다? 1.7, 1.8까지 간 학생이 있었다. 인공지능학과도 1.8등급대 갔고 이렇게 화학과가 1.5등급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고대 계열적 과평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했고요. 이게 이제 자연계열 쪽 내신 등급 분포인 거고요. 혹시 관심 있는 학과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인문계열 쪽 학과들인 거죠.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학업우수자전 이거는 최종이죠. 이거는 일괄합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일반고 1.9등급 때까지 이렇게 공과대학엔 컴퓨터학과 다 붙였고 이렇게 합격을 했다. 경영학과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고 2.2등급까지 합격을 했고 2.9등급까지 이렇게 합격을 했죠. 이 부분들이 이제 학업우수자 전형이니까 최종 합격자 내신입니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고대학교장 추천 전형도 최종 합격자죠. 이거는 1차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합격을 했냐면 여기까지. 지리교육과 이렇게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도 일괄이니까 최종 합격인 거죠. 어디까지 합격을 했는지 보시면 이렇게 있겠죠. 성균관대도 보면은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여기 정도까지 합격을 했다. 자유전공 계열이 3등급 후반대, 4등급 초반대까지 특목고 자사고 합격을 했고, 광역자사고 일반고는 1.6에서 2.9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 자연계열은 합격자 평균이 3.17이었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합격자 평균이 3.3이었죠.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어디까지 4등급 초반대까지 합격을 했다. 공학계열 이렇게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제 이 정도까지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신 등급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양대 어디까지 합격했을까 보면은 이제 한양대도 일괄이기 때문에 요즘 특목고 자사고는 여기까지, 광역자사 일반고는 여기까지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양대 추천형도 당연히 일괄이니까 최종이겠죠. 그래서 화공과가 1.8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고 이렇게 합격을 했다. 특목고 자사 경영학과가 3.3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고, 카이스트는 광역자사고 일반고가 1.0등급 때 1.8등급 했고,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이제 카이스트에 1학년 때 4.2등급, 2학년 1학기 때 4.0등급인 학생이 카이스트에 최종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학생부잖아요. 수시든 정시든. 그래서 이제 학습과정의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과 갈랐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엔 학생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이런 학생부들 만드셔야지만이 결국은 이렇게 그 1차 통과가 되고 최종 합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통한 심화과정과 스터디를 통한 심화학습. 이게 이제 불합격생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심화 과목 회피하고 내신 취득하기 좋은 과목만 있었어요. 그건 내신이 좋아도 안 뽑히세요. 더더욱이나 이제 고교학점제 취지하에서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들을 갖다 도전하는 것이 유리하세요. 자, 2026학년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뭐라고 나있죠? 서울대학교 지원자라면 이런 상황에 등급의 불리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입학처 전과는 교과 등급만으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처 전과는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면 많은 인원이 이수하는 과목에 비해 등급 수치가 우수하게 나오기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 나의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과목에 도전하는 자세는 우수한 학업 역량을 갖추게 되는 토대가 됩니다. 이번에 의대 1차 통과한 학생 중에서는요, 4등급이었던 학생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실수했다고 해서 생명과학원이 4등급이라니까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 서울대 의대는 아니고요. 의대라고 했잖아요, 의대. 근데 뭐 의대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도 2등급, 3등급이네. 아까 보여줬잖아요. 일반고 1.64고 미적분이 2등급이었는데. 그러니까 수학 2등급은 서울대는 안 된다고 보잖아요. 직윤도 아니라 일반인데. 그것도 일반고가. 근데도 합격을 하거든요. 한두 번 정도 실수했다고 해서 못 가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 심화 과목, 어려운 과목 하라는 얘기잖아요. 어려운 과목. 자,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발간한 학생부 종합전 평가 항목 보더라도요. 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고급 과목이라든지, 문과에서는 이제 국제경제라든지, 뭐 미시경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면 왜 저희가 요번에 이제 스터디를 저희가 많이 시켰거든요. 1차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스터디하는 학생들이 서류 통과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는 경우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 동아리, 독서 등 개인적 학습 노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연대, 중앙대, 경희대 그 책자에 나오는 내용이죠.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관계없이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희망전공 관련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찾아 듣거나 난이도나 수준이 높아 수강을 회피하는 소인수 과목을 수강한다면 학습 태도와 의지를 높이 평가할 것이다. 계속 어려운 과목 수강하라는 얘기죠. 근데 학생들은 시간이 없어. 나 학원과 겹쳐. 그래서 안 해. 그럼 완전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제는. 수시 정시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서울대학교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생명과학원을 배우며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 2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 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너 아니면 개인적 노력으로 보완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서울대나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서울대 직유 본 학생들을 보면은 다 이수 과목들이 어떻죠? 스터디. 그러니까 1차 통과된 이건 최종 합격한 학생들인데 1차 통과한 학생들을 보면은 더 많아요. 스터디를 제가 다 만들게 했어요. 고급 생명과학 스터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고급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수학 다 이수 과목들이 좋죠. 연대 화루도 보면 합격한 학생들의 이수 과목들을 보면은 다 내신 등급이 저런 합격했어? 그럼 뭐죠? 여기 고급 생명 스터디 다 이렇게 했고 한 애들도 있고요. 이수 과목 여기야 이제 뭐 근데 일반고 1.5등급인데 물투와도 생투했고 생명과학 실험, 화학 실험했고 고급 수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 했죠. 가천대 의대, 경북대 의대 아까 일반고 1.69등급인데 합격했다고 제가 보여드렸던 학생이 있죠. 그거 보면 어땠죠? 물투는 안 했지만 화투 생투했지만 뭘 했죠? 고급 수학, 고급 생명과 고급 화학, 고급 위계는 안 맞지만 고급 물리까지 해버렸죠. 일반고 학생. 일반고 1.6등급인데 가천대 의대 합격을 했죠. 물론 이건 특목고 자사하고 학생들이니까 뭐 이수 과목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과를 보더라도 화학교 이런 데는 물투화도 된 이수 과목들은 고급 물리 스터디, 고급 생명 스터디, 연대 진리자유학 일반고 1.3등급 밑에 한 학생들은 스터디들을 다 만들게 했죠. 국제고 2.4등급 있는 학생 이수 과목이 좋으니까. 자사고 4.0등급이 연대 ISA 됐어? 이수 과목이 일단은 뭐 선형대수, 분자생물학 있고 물투화투생도 다 했죠. 고대 계적 같은 경우도 일반고 2.4등급이 스마트 모빌리티. 근데 뭘 했어요? 물투화투, 지구과학투 했는데 고급 수학 스터디 했죠. 일반고 1.9등급인 학생이 이런 과목들을 했죠. 고대 일반고 1.9등급이 고대 공과대학 됐어. 물투화투 생투에 인공지능 기초, 고급 수학, 고급 생명과 고급 과학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당수의 아이들이 뭘 했죠? 이수 과목들을 갖다 심화된 과목을 많이 했죠. 문과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반고 1.6등급인 학생이 서울대 일반 경제학과에 대해서 쉽지 않죠. 서울대 일반에. 근데 어디죠? 인문인데 뭘 했죠? 미적분을 했고 고급 수학을 했죠. 이수 과목들이 대부분 좋았다.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좋았던 아이들이 합격을 했다. 두 번째가 깊이 있는 학습과 문제 해결력이에요. 불합격생들의 특징을 보면은 창체 활동이 나열식이고 심화 탐구보다는 교내 활동과 공동체 역량이 대부분 차지했다. 대학들은 학업 역량을 나타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심학습한 과정과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지 않고 활동의 나열식 서술에 끝마쳤다. 그룹 활동의 경우도 개인별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그룹원 공동의 활동만 나열했다. AI를 통한 대중적인 주제를 다수 나타낸 경우. 학생들이 요즘 AI 되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럼 나만 활용할까요? 근데 학생들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학생들은 뭐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유사한 주제가 다 추천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생명과학이야. 내가 경제야. 내가 무슨 사회문화야. 그럼 선생님 수행평가를 내줘. 이 범위 내에서 어떤 주제를 주고 해. 라고 하면 그 주제 갖고 하면은 우리 반 애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주제들을 했어요. 그건 다 AI 돌린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주제나 이런 학들이 AI가 추천한 주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히 나오지 않을까요? 그랬다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굉장히 그 학생부 하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불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면 학종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고1, 2는 수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중심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입학전형 개선 방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자신의 진로 분야에 깊이 있는 학습 경험 하나. 두 번째가 문제 해결 역량과 논리적 사고력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학생. 이건 연대, 중앙대, 경희대 공동으로 발간한 책자인데
경희대학교 이제 설명회 때 얘기한 거죠. 지적 의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한 노력 그랬죠. 여기도 보시면은 뭐죠?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운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확장한 경험이 있는가? 그러니까 교내 활동에 참여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건 맞는데 참여해서 참여한 거로 끝마치고 참여해서 깨닫는 계기가 됨. 우리 학생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그 높은 평가를 못 받죠. 여기서 그 배운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확장한 경험이 있는가 그러죠. 확장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여기서 교내 특강을 듣고 관심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뭐 간단하게 학교에서 음주 흡연 예방 교육을 듣고 그걸로 끝마치지 않고 관심이 생겨서 흡연이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된 자료를 읽고 탐구를 했다든지 이렇게 확장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들 보면은 다 약물 중독 예방 교육, 뭐 흡연 예방 중독 교육에 참여한 깨닫는 계기가 이걸로 끝나죠. 이런 거는 높은 평가 하나도 못 받아요. 그리고 여기도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죠? 자율주제 탐구학습과 같은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활동에서 토론, 실험, 연구, 독서 등 탐구활동에 참여하고 심화한 경험이 있는가. 대학은 뭐라고 하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도 심화 탐구를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학습과정은 서울대학교 학종 안내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교 생활에 책을 읽을 기회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전문 서적 읽으란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탐구의 동기와 과정을 통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고 확장해 나갔는지를 갖다 살핀다. 대학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만 나열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많이 했다고 하면 좋아해요. 절대로 많이 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하면 결과만 나와요. 보세요.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는 매우 미미한 점수 차이의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간단하고 편리한 선발 방법이지만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시대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한 인재 선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식인지는 의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수치의 단순한 합산을 넘어서는 평가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 생활 기록부 등 제출 서류에 기반을 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 성적 교내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동기와 과정까지 평가한대요. 그럼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게 유리할까요? 한두 가지 집중하시는 게 유리할까요? 한두 가지 집중하는 게 유리해요. 대학들이 결과만 갖고는 동기와 과정을 모르잖아요. 얼마나 우수한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를 갖고 깊게 파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요. 고3 때는. 그러니까 학생들은 나는 활동한 게 많으니까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대학의 평가 관점은 다르죠. 활동 많이 한 애들은 무수히 많아요. 근데 활동 많은 거 갖고는 활동 우수성을 갖다 알 수가 없어요. 대학은요. 결과만 갖고는. 동기와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성경이고 불경이에요. 제가 보기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머릿속에 꿰뚫고 있어도 잘 적용이 안 돼요. 근데 3년 내내 이걸 갖다 반복적으로 봐서 내 학생부를 다 점검을 해보셔야 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좀 잘못 생각해 고3 때가 갖고 왔는데 고1 끝나고 나면 고2잖아요. 고1이 학생부가 끝나버렸어. 2월 말 되면 다 끝나요. 전에 학년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건 고치려고 하면 성적관리위원회 열어야 돼요. 그 성적관리위원회 열어줄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아주 학교에서 뭐 자율과 진로를 선생님이 실수로 그냥 복붙해놨어. 이런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에서 성적관리위원회에서 바꿔주지 그런 그냥 절대로 바꿔주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뭐라고요? 정시에서도 학생부 갖고 뽑는다고요. 이제 이런 시대가 오는데 학생부가 부족해. 고1 게 부족해. 그럼 그만큼 점수가 깎이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마무리했다 하더라도 봄방학 하기 전에 한번 계약하잖아요. 학교에 보여주잖아요. 선생님이 오탈자만 수정이 돼 이런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건 어필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런 대학들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세특은 명확하게 이거죠.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이야말로 서울대학교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토대로 수업 내용을 넘어서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에서 해라? 세특은 수업에서 하되 탐구는 어떻게 해라? 수업 내용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 이게 뭐죠? 이렇게 이제 평가의 주안점, 서울대학교 교사연자를 평가의 주안점이 뭐죠?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서울대만 그러는 게 아니죠. 연대, 중앙대, 경희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영역 간 연계,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요소에서 영역 간 연계성, 학생부 여러 교과, 비교과 영역 간의 연계, 수직적 연계성에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활동 기록의 연계, 수평적 연계성에 동일 학년의 다른 과목 활동과의 연계, 교과 간, 학년 간, 활동 간 연계를 나타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불합격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과만 나타나고 동기와 과정이 빈약해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확장해 나가는 심화 탐구가 제가 볼 때 부족했죠. 보여드릴게요. 수업과 연계한 동기와 심화 학습관의 우수성. 이제 학생부 사례를 보면은 이제 특목고 자사고겠죠. 세포생물학이니까. 근데 보면은 수행에서 미세먼지 속 중금속이 인체 해로움을 탐구한 이후 중금속 중독에 관심을 가진. 그러니까 수행평가에서 했던 거하고 연계를 한 거죠. 학교 교과 수업이나. 그래서 체내 중금속 제거법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돼지고기가 중금속 배출을 돕는다는 한국식품연구원 자료를 접하고 조직별 중금속 흡착 정도의 호기심이 생겨 실험 설계 및 탐구를 시작함. 중금속의 위해성을 알아보고자 전공서적 양리학을 활용해 중금속의 개념이 파킨스 질환, 치매, 천식 등의 질병을 유발함을 알게 됨. 동물 조직과 가열 여부에 따른 용액 속 중금속 논도를 비교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어 그 원인을 문헌을 통해 분석함. 이 과정에서 육류의 종류별 중금속 흡착 정도가 다를 것이라 추론하고 생선의 불포화 지방산 함유량이 중금속 흡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설을 설정한 후 동일 실험을 진행하여 중금속 흡착을 확인함. 나아가 과학적 근거 획득을 위해 NCBI의 학술 자료를 추가 탐구하며 지방산이 아닌 단백질의 종류와 연관성이 더 큼을 알게 됨. 시작은 분명히 수업에서 했죠. 근데 아까 대학이 얘기한 전공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게 이 학생의 뭐가 나타나 있죠?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 있죠. 또 하나 보세요. 고급 화학에서도 보면은 수업 시간에 화학 평형과 반응 속도를 구체적으로 학습하며 화학도 시간에 탐구한 탄산, 탈수 요소의 역할을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에 대한 그 궁금증을 생겨서 그걸 연결한 거죠. 그죠? 화학도 시간에 탐구한 역할 심도 분석과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고급 화학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화학도 시간에 탐구한 그 생각하고 내가 동아리 활동에 탐구 주제를 했다든지 진로 활동에 탐구 주제를 했다든지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는 거죠. 그 생화학에서 CA와 CO2의 반응 메커니즘을 중 활성형으로 환원되는 단계를 선택한 후 평형상수와 반응 속도 상수로 활성형으로의 전환 속도를 계산해 봄. 그러나 활성형으로 전환이 역반응 속도보다 작다는 결과에 의문을 가지고 자료 조사를 진행함. 생화학 도서에서 이미다졸 고리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됨에 따라 염기와 짝산의 3연기 반응식을 도입한 후 핸더슨 하셀바우식으로 C의 활성의 전환을 새로 분석함. 나아가 실제 실험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영문학술 자료에서 pH에 따른 반응 속도 상수를 실험 자료를 찾아 추론한 바를 확인해 봄. 이 과정에서 히스타민의 적정 곡선을 찾아 분석하며 르샤틀리의 원리로 탄산 탈수 요소의 속도가 증가하는 실험 결과를 부연 설명함. 이게 내가 몇 가지의 나 실험했어. 몇 가지의 탐구했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를 갖다 구체적으로 해서 수업과 연계해서, 그죠? 아까 대학의 평가 관점을 보세요. 수업에 생긴 궁금증을 토대로 수업 내용 위에 넘어서잖아요. 그죠? 탐구해라.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깊이 있는 학습과 문제 해결력을 나타내라고 했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나타나 있지 않나요? 또 보세요 한번. 동아리에서 이제 확률과 통계 교과 시간에 독립확률 변수 평균 분포의 정규 분포 수렴성에 대한 중심 극한의 정리를 접하고 학술 자료 중심 극한 정리에 관한 연구를 흥미롭게 탐독함. 린데베르그, 리아프노프 등 수학자에 의한 중심 극한 정리의 발전을 통해 지시함수의 도입 등 조건의 완화로 중심 극한 정리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으며 정렬 모함수와 로피탈 정리를 활용하면 중심 극한 정리에 따른 정규 분포 근사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지함. 또한 실용적 차원에서 모집단 분포의 대칭성, 치우침 여부 등에 따라 평균 분포를 정규 근사에 수렴하게 하는 표본의 크기가 다를 수 있음을 배우고 중심극한 정리의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해 그 크기 정보를 얻는 방법을 고안함. 이후 온라인 공개 강좌 시뮬레이션을 수강하고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산균일 분포의 난수 생성 개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분포의 외도와 첨도가 0에 근접해지며 이를 통해 적절한 표본의 개수를 결정 가능함을 확인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자연계열 쪽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공학계열이겠죠.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학 본연의 것을 했죠. 근데 이제 인문계열도 한번 보실까요? 윤리와 사상을 보시면은 항상 바른 자세로 수업에 임하며 교사와 그부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학생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특징들을 보면은 선생님들의 의견 이런 게 많아야 된다고 하는데 합격한 학생들 보면 이런 한두 줄 정도 이렇게 있는 거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과하게 많은 거 있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보다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걸 보고자 하는데 이런 태도도 필요하겠지만 태도가 제가 볼 때는 한두 줄 정도 이 정도를 통해서 이렇게 임팩 있게만 전달하면 된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샤르트리의 자유와 책임을 학습하고 존재론에 관해 관심이 생겨 실존에 관한 고찰을 시작한 실존주의의 근본을 알기 위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읽고 실존주의는 주체적 선택에 초점을 맞춘 인간 중심적 사상이라는 정의를 스스로 내림. 이후 샤르트리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대한 비관이라는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며 학술자료 인간 이해에 있어서 실존주의의 두 지평과 가브리엘 마르셸의 상호 주관성을 탐독하여 샤르트리의 실존주의는 개별자에 대한 어떠한 실체화가 없기 때문에 타인과 실존적인 소통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함. 되게 구체적이고 수업 내용과 연계해서 학습한 내용과 이 학생의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깊게 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학년간 연계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동아리도 보시면 어떻게 했죠? 자, 2학년, 이게 이제 3학년이겠죠. 2학년 자율시간에 탐구한 전두 측두엽 치매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유사한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통해 발견한다는 사실에 차가 나요. GRN 유전자 돌연변이가 두 질환을 모두 유발하는 기전에 대해 의문을 갖고 탐구를 확장함. 그러니까 2학년 자율시간에 나타냈던 그 탐구를 확장해서 이제 3학년 동아리에 샜겠죠. 뇌의 생리학적 기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공서적 신경생물학의 원리를 발췌독하여 RNA 가공과 mRNA 안정성 조절 메커니즘을 능동적으로 이해함. 이 과정에서 고급 생명과학에서 학습한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에 관한 개념을 적용하여 RNA 결합 단백질인 TDT43과 FUS의 상호작용을 분석함. 이후 영문학술 자료를 스스로 찾아 읽으며 GRN 돌연변이가 TDP43과 FUS 기능 산술이 연결되고 시냅스 단백질 발현 저하 및 타우 단백질 이형성화를 초래하여 신경세포 사멸로 이어지는 기전을 도식함. 특히 FUS가 안정성과 유전 정보의 재조합을 조절하고 FUS의 기능 상실이 천두 측두엽 치매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공통면 작용하면 논리적으로 해석함. 보면은 단순 학습 과정으로 끝나지 않죠. 이 학생의 생각과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다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은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학습 과정이 구체적이에요. 학술 자료 읽었다든지, 그 다음에 전공서적을 읽었다든지.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페이지에 보면은요, 학생부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입력하는 거 원칙적으로 할 때 예외로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도서명 있죠. 고유명사 도서명은 그죠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원서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학술 자료를 갖다 그럼 도서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 차이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넣어주는 거고 어떤 학교는 학술 자료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있으면은 내가 영문 자료를 넣고 싶으시면 제가 볼 때 영어 원서를 넣으시거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도서명을 넣을 수 있다라는.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2학년 진로활동 이후 신경계 약물이 체내 사이토그룹 P450과 반응해 에폭사이드를 생성해 독성을 유발함을 알고 고급화학에서 배운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과산소산 작용기에 의해 알케닌 불안정한 결합각의 sp3 혼성미탄 형성에 반응성이 높은 에폭사이드로 산화됨을 이해함. 이후 CRP450에 의한 에폭시화에 주목하여 신경염증 자료를 읽고 에폭시화되면 SH 활성 증가와 함께 뇌신경염증 및 시누클레인 병리가 발생되는 학습함. 이후 CRP450에 의한 에폭사이드를 알켄으로 돌리는 첨가 반응이 가능할 걸 유추하며 AFB1 에폭사이드를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함. 하지만 SEH의 다른 신경보호 기능을 확인하며 SEH의 억제는 신경독성 해결의 근본이 될 수 없다는 한계에 도달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EET 등 신경보호 작용을 하는 분자와 결합하지 않도록 융합과학 시간에 탐구한 약물 전달 시스템을 통해 SEH를 단백질 고분자 형태로 패킹하고 혈내장벽 통과를 위한 TFR 수용체 및 단일 클론항체를 부착하는 표적 지향성 약물 전달 시스템을 고안함. 다 학생들이 뭐가 나타나 있죠? 이렇게 학습하고 본인들만의 어떤 관점에 그죠? 고안하고 하는 문제 결력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 결력에 대한 이런 부분을 나타내야 된다. 이것도 이제 공학 계열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요. 수학2에서 미적분학을 배우면 미적분의 힘을 잃고 자연과학을 넘어 인문사회과학에까지 미적분학의 범용성을 느낌.
그다음에 물리학에서의 뉴턴 그 방정식을 갖다 가속도를 포함한 이계 상미분 방정 표현하고 이를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여 일개 열린 미분 방정식을 변하는 방법을 보임. 또한 1학년 통합과학에서 원자를 이루는 전자와 물질의 안정성에 대해 탐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역학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에 호기심을 가짐. 이에 프로그래머를 위한 선형대수에서 관련 이론을 학습해 함수가 안정하기 위해선 평형 상태를 중심으로 임의의 크기를 설정한 영역 안에 상태 변수의 궤적을 머물게 하는 상태 변수 초기 위치가 평형 상태를 중심으로 하는 일정 그 영역 안에 항상 존재함을 알게 됨.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지수함수 형태로 가정하고 두 개의 얽혀있는 상미분 방정식의 해를 고유값, 고유벡터, 행렬과 선형대수를 활용하여 구하는 방법을 익힘. 이후 1차 함수의 선형 시스템과 3차 함수의 비선형 시스템에서의 안정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리아프노프 안정성을 만족시키는 조건으로의 정부호 함수에 대해 탐구함.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학습한 과정과 함께 가정하고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상경계열이죠. 확률과 통계에서 어떻게 했죠? 1학년 동아리 활동에 탐구한 CAP1 모형이 공통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출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과 표준 편차의 원리를 이용해 시장 위험과 종목 위험을 분리해 탐구함. 간단한 수학적 공리라도 복잡한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에 매료되어 베타를 이용한 주식 투자 전략은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가를 주제로 분석을 시도함. 선행 연구에서 학습한 SML과 주식 베타를 바탕으로 코스피 시장의 기초자료를 가공해 종목 위험성 도출을 시도함. 이 과정에서 도서 재무관리 중 위험과 수익률 단원을 읽으며 APT 모형, CH의 SML, 주식 베타의 개념을 학습함. 특히 요인 모형을 다변수 함수로 나타내 연구 변이의 개수를 직접 연립하여 풀어보며 복제 포트폴리오를 통한 초과 수익률을 구함. 이후 이제 평소 관심을 가진 반도체 상장 기업을 선정해 코스피 지수와 공통 시계열로 증가를 추출해 엑셀에서 T검정 상관부서 회귀 분석을 시도함. 이를 통해 조정 계수인 1.84를 주식 베타로 도출해 위험 자산이 하나로만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을 실제 수치로 산출함.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걸 확장해 나갔죠. 그리고 그 심화 학습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 해결력을 나타내 이런 학생부가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죠? 초과 수익률을 구함.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쓰려고 하지 마셔라. 한두 가지에만 집중해도 좋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선생님의 의견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한두 줄 정도 있어서 이 학생의 특성을 나타내면 되지 그것이 과학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동기화 과정을 통한 심화학습한 과정과 문제 해결력이 잘 나타나는 것이 충분히 합격하는 학생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간 융합의 이제 그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일반화학 뒤에서 뭐죠? 생명과학 시간에 탐구한 체내 항상성을 화학평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하고 전해질 평형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발표함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서도 이제 미적분인데 뭐죠? 평형점에서 미분 방정식에 표현된 자가 면역 질환의 근사식 구성을 주제로 탐구를 진행한 이 과정에서 미분적 분학을 참고하여 모델링에 사용된 매개변수 3변수의 개념과 의미, 나아가 벡터 함수의 미분의 개념을 연구함. 그 다음에 또한 온라인 강의 통해 미분 방정식의 정의와 해결 방법을 이해하였으며 미분 방정식을 구성하고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 방정식을 구하는 원리에 대해 알아봄. 이를 토대로 세포 수준에서 자가 면역 모델을 조사하며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이나 이제 미적분 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돼 있죠. 화학투의 탐구와 면역학의 이해 강의를 찾아 듣고 그래서 이제 화학과 이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ECM 단백질의 산화 및 변성 과정을 심층 탐구한 이 과정에서 ECM 변형의 상황에 따라 면역 반응을 다르게 조절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게임 이론은 뭐죠? 수학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학과 그다음에 화학과 그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에 대한 이런 어떤 융합적인 어떤 탐구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보세요. 그 진로 활동인데 사회문화 교과에서 학습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바탕으로 전공 심화 독서 활동에서 BOK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 대응, 해외 삶의 시사점을 탐독해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 전환이 기업의 VC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FC를 증가시켜 의사결정의 제약 조건이 경직됐다는 결론을 도출함. 확률과 통계 교과에서 학습한 순혈과 조합의 원리를 이용해 24시간 가동되는 제조라인 운영 시 노동인력 규모와 배치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정을 세움. 연구자료 TS 제약화의 인력 최소화 문제에 대한 근사 최적화를 탐독하며 인력 최소화를 갖다 목적식으로 TSF를 제약수로 설정해 근무 배치표를 수학적 원리를 나타냄. 그죠?
고용인원 배치를 위해 중복순혈과 중복조합을 이용해 중복 근무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값을 도출함. 이런 부분들이 어디죠? 이제 그 진로와 그다음에 이건 수학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탐구한 것들이죠. 그래서 대학들이 이제 나타내는 것들에 대한 여러 요소가 첫 번째는 심화학습한 과정이죠. 두 번째가 뭐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 결력. 그다음에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부분은 교과 간 그죠? 이런 연계에 대한 확장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대학들이 바라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사례 잠깐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고1이거나 고2이거나 지금 이제 이학 그 로드맵을 짜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간 학생들의 사례를 제가 짠 건데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라고 했죠?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이라고 했죠.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메인 테마를 정하라고 제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인 테마를 학생들한테 뭘로 할지 모르겠으면 저희 선생님들한테 1월 달에 상담을 해줘라. 그렇게 해서 로드맵을 지금 다 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테마가 얘는 암 종양생물이야. 나는 암으로 할래요. 그 암이 그러니까 근데 메인 테마가 1학년 때였다가 2학년 때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1학년 때 바뀌고 2학년 때 바뀌고 3학년 또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1학년 때 했던 걸 갖다 나는 해도 보니까 2학년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최소한 2학년 거하고 3학년 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 2, 3학년 쭉 가시든 2학년, 3학년 거 가시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짜놓고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요즘 왜 학교에서는 뭐 수행평가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진로와 연관돼서 발표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고서 내라. 적어둘 테니까. 자기평가서는 안 받아도 보고서는 받으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짠 사례거든요. 고2 동아리 시간 줄기세포에 대한 개념을 접한 후속으로 고3 동아리 시간 배아 줄기세포의 분화를 촉진하는 인자에 대해 탐구해 보기 바랍니다. 줄기세포의 분화 촉진으로 인해 세포 재생이 활용될 수 있지만 과한 세포 분화 및 분열은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줄기세포를 촉진할 수 있는 생리학적 분자에 대해 탐구해 보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천한 주제가 배아줄기세포의 생리학적 기능을 조절하는 분자 물질에 대한 고찰이에요. 고3들은 보통 그냥 수행평가 크기 없이 보고서 다 받잖아요. 그냥 학생부 적어주려고. 후속 유전학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1 동아리 시간 암에 대한 유전자 조작 치료법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던 경험, 고2 생명과학 원시간 아세티나 요소의 작용 기전을 봤던 경험의 후속 심화로 해당 주제를 추천합니다. 후속 유전학은 유전자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 학문입니다. 생투의 유전자 발현과 연결지와 메틸레이션 유전자 발현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암을 유발하는지 탐구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DNA 메틸레이션에는 암의 후속 유전학 기전을 추천을 해줬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심화수학에서는 수리생물학과 미적분학, 이제 융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2 진로 시간에 탐구한 종양의 면역치료에 연계하여 암세포와 면역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을 일종의 생태계로 모델링해 미분방 정식을 도출하고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함수의 증감과 도함수의 부호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증가 및 감소 패턴에 대해 연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기적인 패턴인 극한주기 궤도가 나타날 조건을 분석해 본다면 암의 면역치료에 대한 수리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파퓰레이션 다이내믹스 모델링이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는 교과 본연의 것, 교과 역량대에서 요즘 따지니까 교과 본연을 나타내서 당들랭의 굴을 이용한 원뿔 곡선, 2차 곡선의 증명과 해시계의 그림자에 대한 연구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점점 학생부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보고서는 대부분 받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자기평가서는 안 받아도 이렇게 로드맵을 짜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심화습한 과정. 두 번째가 뭐다? 문제 해결력. 세 번째가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 교과 학년 간 연계. 고2 정도 되고 고3 정도 되면은 고3은 명확하게 메인 테마가 있어야 되고요. 경영경제에서 보면 경영의사결정, 기업가치직정 딱 이런 미시경제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직행동론을 나타내고 재무관리 투자론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업지배구조 해석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가관리 경영과학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 로드맵에서 내가 메인 테마를 뭘로 할 거다라는 걸 나의 진로에 맞춰서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나는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 미시경제학이나 이제 상경계열 보면 뭐 조직행동론의 인적자원관리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했던 활동 내용, 교과 수업 내용과 연계해서 무조건 3학년이라고 해서 2학년 때 했던 거 모든 걸 다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관심 있는 중에 연결시키고 또 한 가지는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에 대한 걸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의 로드맵을 지금 짜놓고 가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공하는 학생부를 만드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하거든요. 문과에서 미시경제학 우리 학교는 없어. 국제고는 있어도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스터디 만드세요. 그 선생님들한테 제안을 해보세요.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학급 특색 활동이 있어서 학교에서 뭔가를 하게 해요.
그런 것들을 잘 선생님한테 학기 초에 잘 얘기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아리 로드맵인데 이렇게 짜갖고 선생님은 제출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들 내가 이수할 수 없는 과목들 우리 학교는 안 되고 그다음 공동교육과정도 요즘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내가 이걸 이수 못했어. 그러면 그런 과목을 스터디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건 저희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짜준 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 인문계열 쪽 하나 얘기를 하면 이렇게 수학과 실생활과 연계해서 아니면 수학과 실생활과 연계면 그나마 좀 나. 수학을 갖다 뭘로 해서 진로랑 연결하라고 하면 수학과 생명과학 주제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건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거 한번 보세요. 사회문화에서 사회불평등과 복지제도 단원이죠. 근데 얘를 갖다 추천 주제가 레온 TF 함수와 코프 더글라스 효용 함수한 동등 변화 및 보상 변화의 경로 추정이라는 주제를 추천해 줬거든요. 타 과목과의 연계, 창체와의 연계에서 동아리가 미시경제 동아리 후생경제학선 무차별 곡선과 예산제약선 이동을 한 게 있어요. 그럼 이 활동과 연계한 거야.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보면 어떻게 되죠? 이 학생 대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했던 활동과 연계해서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진로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내가 고1 때, 고2 때 했던 것이 다르면 주제가 어떻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달라지죠. 기존 동아리 활동에 탐구한 소비자 이론을 심화 적용하며 직각삼곡선 개형과 M-함수 개형의 함수를 미반한 MRS가 보조금 지급 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는 탐구입니다. 1, 2학년 때 활동과 연계한 주제로 학생 보상 문제 해결력, 발전 가능성, 평가 기준의 득점을 위한 주제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수학투에서 학습한 도함수와 미분의 원리를 진로 탐구에 연계시켜 학생의 수학적 역량이 경제정책이라는 진로 역할로 발전되어 학생부에 기재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랬죠. 이런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다 짜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시간이 걸린 게 주제를 정하는 거고 작성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제를 갖다 이 학생의 진로와 연결해서 메인 테마에 다 추천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다 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제가 볼 때는 하셔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 활동 주제를 정할 때 AI를 돌리지 마세요. AI를 돌리시면은 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돌리기 때문에 유사할 수밖에 없다. 그럼 되게 리스크할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나의 진로가 좀 명확하다고 한다면 나의 진로 중에서 나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그럼 내가 1학년 때 했던 것 중에서 관심 있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근데 그 1학년에서 2학년 되는 학생은 1학년 때 했던 거에 특별하게 없어. 그럼 새롭게 하셔도 괜찮아요. 굳이 1학년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단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이 되는 학생들은 고3 거를 새롭게 하는 건 부담이 돼요. 아무래도 학년간 연계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 했던 것들 중에서 내가 관심 있던 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메인 테마를 정하고 메인 테마를 정한 다음에 저희 학생들을 지도하듯이 그렇게 한번 짜보세요. 내가 진학하고는 학과에서 1학년 때 가리키는 전공기초 과목이나 교양 과목 이런 과목이 뭔지 이런 과목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해서 내가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은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주제를 갖고 나타내시는 것이 그것이 제가 볼 때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점점 대학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하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나요? 정시에서도 막 성균관대가 사범대에 한해 있지만 학생부만 갖고 뽑겠다. 수능은 최저다. 이게 긍정적이라고 한 다른 학과에도 확대할 거다. 이런 것들 대학들이 다 지켜보겠죠. 근데 그게 긍정적이 돼버리면 앞으로는 뭐가 될 거냐면 정말 학생부가 좀 더 중요해지잖아요. 경희대 보세요. 내신 안 보겠다. 성취도만 보겠다. 수능 최저 맞춘 애들이 안에서 학생부로 뽑겠다. 학종에서 이렇게 가죠. 뭐 건국대도 2028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이긴 하지만 정시에서 학생부 20% 보겠다. 서울대는 40% 보겠다. 이게 내신이 아니에요. 정량이 아니라 정성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비록 내신이 덜 나와서 학생들 내신 안 나오면 다 무조건 나 정시할래. 안 할래. 이건 완전히 지금은 바보 같은 짓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신이 낮아도 합격한 사례가 있다.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내신성이 낮아도 합격한 사례가 있듯이. 그리고 생명과학이 4등급이었지만 의대 1차 통과한 학생이 있듯이. 그러니까 내신이 일부 안 좋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학생을 잘 준비하시는 길이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프로그램이나 또는 그냥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내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